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예상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1번 편안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2번 잠을 자고 난 후 개운하다. 3번 식욕이 증가한다. 4번 기억력이 저하된다. 5번 대인관계가 활발해진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기억력이 저하된다입니다. 우울증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은 조금 많이 잊어버리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가족관계의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혼 자녀와 동거하며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2번 부부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3번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다. 4번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로 갈등이 증가한다. 5번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죠. 현대사회에서는요. 기혼자녀와 동거하거나 보살핌을 받는다기보다는 핵가족화되고 있고요. 노부부만 사는 경우가 많죠. 또 부부관계 역시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형제자매 간에도 경쟁적 관계보다는 서로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그런 관계들이 증가하게 되죠. 자,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가 지급된다. 2번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3번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는 투약, 관장 등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5번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급여에 대한 재가급여 혹은 시설급여 둘 중에 하나를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65세가 안 되는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지급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2번 같이 단기보호는 주야간보호와 같이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자, 3번은요.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투약이나 관장 등 이런 것은 처방에 의해서 제공하진 않아요. 이런 것은 방문간호사가 하는 주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이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어디에요?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네, 내가 혜택받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기관에 제가 센터도 될 수 있고요. 또 요양시설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설에 제출한다 이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번 근로복지공단,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국민연금공단, 4번 공무원연금공단, 5번 고용보험공단.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네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요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보험자는 보험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바로 공단입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다 공단인데 어떤 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재원 조달은 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4번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입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험 많이 나오죠. 재원 조달은요. 보험료, 첫 번째 이제 보험료,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지원, 또 마지막 본인 일부 부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자, 보험료는 거의 60에서 65%의 재원이 되고요. 국가가 한 20% 지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15%에서 20%, 15%는 재가급여, 20%는요,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20%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재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라 알고 계셔야 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 아니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네요. 자, 2번은요. 법무부 장관, 네, 지금 우리가 무슨 사법부도 아니고, 자,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최고 수장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네요. 자, 4번 같은 경우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함정이에요. 장기요양 기관 직원은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서요? 요양기관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공단 직원이 나와줘야 된다. 방문 조사는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5번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이제 대상자에게 직접 등급 받으신 분에게 주는 거지 기관에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기관에는 누가 제공해요? 우리 대상자분이 직접 찾아가서 장기요양 기관에 난 이런 서비스 받고 싶어요 하면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6번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청 A.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B. 등급 판정, 1번 목표의 설정, 계약 체결, 2번 방문상담, 계약 체결, 3번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4번 방문조사, 건강상태의 평가, 5번 건강상태의 평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입니다. 자, 요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신청이 제일 먼저 1번. 그 다음은요.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방문조사를 하고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B번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고 마지막으로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은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1번 2등급, 2번 3등급, 3번 4등급, 4번 5등급, 5번 인지지원 등급.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으셨는데 45점이 안 되네요. 경증 치매이십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가 등급을 이제 수능을 보면 1등급이 사실 가장 높은 점수잖아요. 높은 등급이죠. 그래서 점수가 높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점수 많이 받았어요. 95점 이상인 경우에 1등급이고요. 나머지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고요. 자, 우리는 3등급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는데 60점 넘어야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3등급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또 아래쪽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두저도 다 기억을 못하겠네 그러시면 요 문제 하나 정도 45점 미만일 때는 인지지원 등급이고 3등급이면 60점 나 60점 받아야 합격하지 자격증도 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야 외우죠. 60점 이상 75점 미만 그 다음 4등급은요 이보다 점수가 더 낮아요. 그리고 간격도 좁아집니다.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4등급. 자, 5등급은요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가 5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도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8번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단기보호, 5번 주야간 보호.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단기보호입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일정 기간. 그래서 여기 단기의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9번 장기요양 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2번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번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번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5번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요. 재가급여는 우리 어르신 집에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급여가 바로 재가급여예요. 사생활도 존중되고 내 집이니까 얼마나 친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 1번, 3번, 4번은요. 시설급여의 장점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 가족, 지금 우리 가족도 받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는 항목이 하나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0번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는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가족요양비, 4번 특례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가족 요양비네요. 장기 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이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는 가족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특별 현금 급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재가급여는 우리가 급여를 받는 경우 중에서 이제 집에서 받으시는 경우고요. 시설에 우리가 입소를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특례 요양비는요. 이런 특별 현금 급여 중에서 이제 특례 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이런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이런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요거에 준하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준하는 이러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가 특례 요양비죠. 요양병원 간병비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급되는 거죠. 현재 지급은 안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현금 급여에 3, 4, 5번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2번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4번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입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본인 부담이다. 요거는 너무 요거만 알고 계셔도 맞출 수 있었는데 나머지 왜 틀렸나 볼까요? 1번은요.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 아니고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복잡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시에 직전 등급과 같은 경우는 2등급인 경우는 3년이죠. 지금 여기 위에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1등급인 경우는 4년, 그 다음에 2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는 3년, 5등급인 경우에 2년이죠. 최소 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도 5등급인 경우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자, 5번도 왜 틀렸나 볼까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6개월 아니고요. 2년 이상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12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정 업무 대행, 3번 정서 지원 서비스 생활상담,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몸 단장, 5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언어치료.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정서 지원 서비스 생활상담입니다. 네, 서비스별 내용도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정서 지원 서비스, 정서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니까 상담, 말벗 이런 것들이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1번은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지금 맞나요? 아니죠. 행동변화 대처는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일정 업무 대행은요. 일상생활 아니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병원, 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이런 것이 개인활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네 보셔야 되고, 자, 몸단장 같은 경우는 몸이죠. 몸, 내 몸하고 관련된 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언어, 치료네 언어를 좀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었다. 2번 명절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3번 대상자의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4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 5번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입니다.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은요. 외출 시 동행 이렇게 개인활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 관공서, 병원 이렇게 병원 다녀오신 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잘 골라주셨죠. 14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가족의 의견에 따른다. 2번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3번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흡인, 비관, 삽입, 관장, 돈요 이런 것들의 의료행위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잘 골라주셨고요. 1번처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3번 같은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럴 때도 빨리 보고를 해주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4번처럼 대상자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신데 굳이 막 목욕을 시킨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상태를 관찰하고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5번처럼 인지 능력이 없으신 분은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보호자의 동의를 좀 구해서 해주시는 내용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1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옹호자,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돕는다. 2번 관찰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번 동기유발자, 호흡곤란, 피부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4번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5번 말벗과 상담자,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입니다. 네, 이것이 맞는 역할이고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숙련된 기술 이것이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동기 유발자가 되겠고 또 호흡곤란이나 피부 발진이 있는지는 관찰자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는 우리가 편들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을 숙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네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 이런 증상을 숙지해서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거 너무 질 높은 서비스네요.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을 시켜주신다. 이런 내용도 역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노인 학대의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적 학대 대화를 하지 않는다. 2번 방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3번 유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4번 정서적 학대,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5번 경제적 학대,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입니다. 방임 같은 경우는 방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 공간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일부러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일부러 내보내고 어디인가에 모셔다 드리는 거는 이제 유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 그냥 안전하게 거주하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 방임에 가깝다. 방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예, 신체적 학대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힘드시죠. 그래서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이것도 내버려 두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방임이고요. 4번은 왜 틀렸나요? 노인이 자살을 시도해요.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이런 것을 자기 방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4번은 자기 방임이 되겠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치가 되는 거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주 같은 거나 혹은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 이 어르신 보호를 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지만, 지금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에게 이런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방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봐주셔야 되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의료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의료 보장구들,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방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임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파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발생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다.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 3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네, 그러면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 보험급여는요, 나 다쳤는데 누구 다른 사람한테 주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급여이기 때문에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1번처럼 나 퇴직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쳐서 퇴직했는데 그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처럼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같이 폐업한 경우에도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19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포옹하며 껴안는다, 2번 신체 부위를 만진다, 3번 음란한 농담을 한다, 4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5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음란한 농담을 한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성희롱의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육체적 혹은 언어적, 시각적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키포인트가 이제 언어적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거, 말로써 하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 딱 보면 전부 다 성희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시지 마시고 요 파트에 해당하는 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농담을 한다, 말로써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1번은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이제 육체적으로 뭔가 포옹한다든지 만진다든지 하는 거죠. 4번하고 5번은 사진을 보여준다, 또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과 금전적 거래를 한다. 2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3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4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5번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땐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21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직업적 태도는 대상자 딸, 엄마,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대상자,
점심밥 차려주고 잠깐 나갔다 온다 했는데 나간 지 1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 1번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3번 요양보호 업무 중 근무지를 비우지 않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번 성실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요양보호 업무 중 근무지를 비우지 않는다입니다. 네, 문제는 굉장히 길지만 너무나도 쉬운 문제네요.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왜 1시간이 됐는데 안 오지? 이거예요. 업무 중에 근무지 비우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2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밤보다 낮에 가려움이 더 심하다. 2번 2, 3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4번 의류, 침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번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입니다. 약을 바르실 때 이 목 아래를 제외한 이 아랫부분은 전부 다 얼굴을 제외하고 다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샥 해주시고 그리고 침구하고 이 옷은요. 새 것으로 다시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해주시면 완전히 이제 옴이 다 사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옴은 옮는다 해서 옴이죠.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밤에 더 가려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막 긁으시거든요. 자, 2번처럼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해야 하고 또 대상자, 가족, 접촉한 사람 모두 치료해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 3번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그럼 좋으련만 옮깁니다. 자,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또 친구에서 사람으로 옮기니까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죠. 자, 4번은요. 의류, 침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해 주시면 혹시라도 남아있는 이 옴벌레, 옴진드기 때문에 또 내가 다시 이 옴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세탁을 못하는 경우는 이제 다림질을 해주시면 또 이것이 사멸이 되기 때문에 다림질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이제 세탁하실 때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면 옴이 또 많이 사멸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60도씨 정도 55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옴을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3번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1번 혈액순환 증가, 2번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입니다. 약물이 쉽게 중독돼요. 왜 그래요? 신장에서 이 노폐물들 해독되고 남은 모든 이제 간에서 간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해독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노폐물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렇게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에서 이러한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이 우리 몸에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몸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쉽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함,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 1번 위암, 2번 위염, 3번 위궤양, 4번 식도암, 5번 대장암.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위궤양입니다. 자, 새벽에 찾아오는 통증, 새벽이라고 하면요. 밤이잖아요. 밤에 아픈 거는 새벽에 아픈 거는
많이 아픈 거예요. 위염 같은 경우는 식사 후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난 후에 식후에 이렇게 아픈 것이 위염인데 위궤양은요 새벽에 아픕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제 위 점막도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도 손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위가 이제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위가 이제 점막도 손상되고 위 근육층까지 손상이 되면 여기서 이제 출혈이 되고 위가 출혈된 부위가 서로 붙는 거 이런 것을 위협착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은 위천공입니다. 구멍이 뻥 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구멍이 났기 때문에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들이 다 장내로 나가게 됩니다. 장내로. 복강내로 들어가면 복막염이 되죠. 요건 위급 상황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위궤양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기관지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얕고 잦은 호흡을 시킨다. 2번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3번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4번 차가운 음료를 제공한다. 5번 기침을 참게 하여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입니다. 네,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하는 거는요. 전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땡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연하는 내용, 금주하는 내용은 너무 고마운 내용이에요. 특히나 호흡기계 질환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나오면 이렇게 골라주시고 이 호흡을 할 때 1번처럼 이렇게 얕은 호흡보다 심호흡이 좋습니다. 심호흡을 격려한다. 2번은요. 습도를 너무 높게 하는 것보다는 습기 많은 기후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차가운 음료나 뜨거운 음식은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기침을 참게 하여 안 되죠. 기침을 나오게 해야 됩니다. 기침을 격려해야 됩니다. 기침할 수 있도록. 왜냐?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지 내 분비물들을 뱉어내고자 하는 어떤 이제 자기 방어 기전이죠. 그래서 기침을 하게 해서 기관지 내에 있는 분비물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6번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1번 폐렴, 2번 폐암, 3번 천식, 4번 폐결핵,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폐렴입니다. 폐조직에 염증이 생겼네요. 폐렴이죠. 그래서 폐조직에 염증이 생겼네. 이게 폐렴입니다. 그러면 왜 폐렴이 왔나요? 폐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세균 혹은 바이러스, 화학물질, 또 음식물 또는 곰팡이 여러 다양하게 원인이 있습니다만 폐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의 4위에 올라가 있고 이러한 폐렴 같은 경우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심하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폐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원인도 다양하고 가스 교환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는 질환이 무엇이냐? 그러면 폐렴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7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1번 빈혈, 2번 폐결핵, 3번 심부전, 4번 동맥경화증, 5번 고혈압.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동맥경화증이네요. 네, 지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내부가 좁아지거나 혹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뭐라 하느냐?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 잘 골라주셨죠? 28번 신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을 많이 마신다, 2번 고염 시기를 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 4번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 5번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입니다. 신부전은 뭐예요?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심장의 본연의 업무는요. 수축이완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주고 다시 들어와서 또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다시 나가요. 그래서 수축을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심장이 수축력이 떨어지는 것을 심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이 많이 찬다든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1번처럼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우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분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을 제한하는 질병이 이런 심부전입니다. 자, 고염 시기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네, 소금을 좀 줄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고콜레스테롤도 제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요.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이러면 숨차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없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29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번 자외선을 차단한다, 3번 비타민C를 섭취한다, 4번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5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골조직 있죠. 뼈가 있는데요. 여기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지는 이러한 질병이 골다공증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칼슘이라고 하는 이러한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분들이 연세가 되면서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뼈에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갑상선이에요. 갑상선과 부갑상선에서 이러한 뼈의 이 칼슘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이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가 맞고요. 체중을 조절하는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 체중을 좀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외선은요, 차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외선은 비타민 D를 줄 수 있는 천연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비타민 D를 합성해야 칼슘이 흡수 농도가 올라가면서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칼슘을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를 해주는 이러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칼슘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면 안 되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철분 제제를 드실 때 철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철분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는 게 맞고요. 자, 5번처럼 카페인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면 뼈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폐경이 있으시고 난 다음에 골밀도가 확 낮아지고요. 또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시면 골밀도가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1번 좁은 시야, 2번 동공의 백색 혼탁, 3번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번 통증 없이 흐린 시력, 5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좁은 시야입니다. 자, 안압의 상승 이게 나오면은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시신경이 손상되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걸 맞출 수가 있었네요. 자, 다음과 같은 질환은요.
녹내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부터 5번은 전부 이제 백내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백내장. 네, 백내장은 동공에 보시면 수정체라고 있습니다. 수정체가 뿌옇게 이렇게 백대가 끼는 거, 그리고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 있고, 그리고 통증이 없다는 게 찡이면서 시력은 흐려져요. 왜요? 동공에 백태가 끼니까. 자, 그 다음 불빛에서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는 거,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백내장에 관한 설명이구나. 그러면 백내장과 녹내장만 구별을 하시면 이 안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잘 맞추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3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뇌하수체가 커진다. 2번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3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좋아진다.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자, 내분비계라고 하면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에 이 대뇌, 중뇌, 대뇌가 있고, 중간에 중뇌가 있고, 또 뒷부분에 소뇌가 있고, 대중소, 이렇게 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앞이고요. 이게 뒤쪽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 대뇌와 중뇌 사이 쪽에 이렇게 간뇌라고 있는데,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콩알처럼 정말 작은 사이즈의 콩알만한 뇌하수체라고 하는 내분비계의 대표 수장이죠. 네, 뇌하수체가 이제 내분비계를 주관하게 되는데, 연세가 든다 해서 이 뇌하수체는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연세 든다 해서 줄어들거나 하진 않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분비량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당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이 정답이죠.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지금 여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임신 호르몬이죠. 여성이 임신했을 때 태아를 보존하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게스테론인데,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의 요 S자를 기억해 주시면 여자의 몸이 이렇게 S자로 생겨 있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많아지죠.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또는 이제 지방량이 많아지고요. 복부에 지방이 막 늘어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겪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대표적으로 3번이 정답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 능력도 감소되게 되죠. 자, 5번을 보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은 감소됩니다. 갑상선은 대사를 담당하죠. 네, 대사를 담당하는 이러한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드시는 양이 좀 적어지겠네요. 적어져도 이제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2번,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 중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연하곤란, 3번 규칙적인 식사, 4번 비타민 복용, 5번 인지 능력 상승.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연하곤란입니다.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 지금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잘 못 드셔서 어떠한 어르신의 체중이 감소됐다든지 말라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영양 부족이죠. 영양 결핍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왜 왔을까?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왜 영양 부족이 왔나요? 위험 요인은 뭘까요? 잘 못 드시는 거죠. 왜 못 드시는 거예요? 연하곤란 때문에. 그래서 연하곤란은 지금 드시는 것이 삼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삼킴 곤란이라고도 합니다. 드시는 것이 왜 이렇게 삼키는 것이 왜 곤란이 왔나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킴 곤란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이 연하 쪽 담당하는 부분이
연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기에 이제 혈관 이상이 있을 때 삼키는 걸 잘 못 드시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후두개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드실 때 기도를 살짝 닫아주고 식도를 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았을 때 사례가 많이 걸리게 되죠. 사례가 걸리고 하면 자주자주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연하곤란이다.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위험 요인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책 읽기, 2번 전시회 가기, 3번 외식 나들이, 4번 성당 가기, 5번 악기 연주.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전시회 가기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 사교 오락 활동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까지 이렇게 4가지 보시면 되고요. 책 읽기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 활동이죠. 외식 나들이는요, 가족 중심 활동이고요. 성당 가기는 종교 활동 참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악기 연주는, 자, 이제 연주하는 내용이 나오면 자기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는 지속된다.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3번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 철회할 수 없다. 4번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5번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정답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네, 내용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연명의료 중단 이것을 명시해도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지속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이런 산소 공급이나 수분 이런 것들 계속 제공이 되지만 심폐소생술 항암제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은 해당이 안 된다. 자,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기관에 등록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 자동 연동되진 않아요. 그리고 5번처럼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지쳤어. 지금껏 살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많은 것을 해서 괜찮아.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수용입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는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5단계에 걸쳐서 이러한 적응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처음 단계는요. 아니야 라고 나오는 부정. 그 다음에 왜? 하필 내가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분노. 그리고 나면 우리 아이들 자식, 우리 자식들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니면 시집장가 갈 때까지만 이런 타협 단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면 말이 없어지는 우울 단계입니다. 마지막 지쳤어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수용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지금은 수용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하게 거부하면 그냥 둔다. 2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 3번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간식을 주지 않는다. 5번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로 시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 입니다. 양치질 거부하는데 물로 이렇게 입안을 헹궈주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37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관장을 해준다. 2번 변비약을 구입하여 제공한다.
3번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4번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5번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지금 관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변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비인 경우는 이제 변이 단단하거나 혹은 횟수가 줄어들거나 변 보기가 힘든 경우가 이제 변비인데요. 이때 이제 복부를 마사지 해주시면 장 운동이 되면서 이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1번처럼 우리가 이제 관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의료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변비약 구입하는 것도 역시 처방을 좀 받으셔야 하고요. 자,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어르신한테는 이렇게 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대를 해주시고, 관장은요, 어르신 의료행위입니다. 저희가 방문 간호사님께 혹은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서요, 치료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의료행위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38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변비를 예방한다. 3번 체중을 늘린다. 4번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변비를 예방한다입니다. 자,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변을 보고자 할 때 본인이 이제 의지에 따라서 지금 방광에 소변이 찼네요. 그러면 이제 배꼽 아래 이렇게 방광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이 소변이 한 절반 정도 이상 차면은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네, 소변 보고 싶네. 그러면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이를 보셔야 되죠. 이를 보실 때 여기서의 작용은 첫 번째 이제 방광은 수축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꽉 짜줘야 나올 거죠. 자, 여기선 짜주고요. 주변에 있는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을 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완이 돼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여기 이제 관략근이죠. 여기 관략근이 항상 이완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소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새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요실금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복압이 증가되면 변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복압이 증가되면서 더 잘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럼 1번을 왜 틀렸나요? 수분 섭취는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난 자꾸 실수를 하니까 그냥 물을 먹지 말아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네, 수분이 적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심장에 이렇게 심장에서 수분을 물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수분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내죠. 그런데 심장에서 펌프질 해내는 수축을 하면 혈액이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 혈액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심장에서 깜짝 놀랍니다. 어머, 내 몸에 이렇게 물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내보내지 말아야겠네. 뭐 이러면서 붓기도 하고 점점 축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소변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실금이 있다 해도요, 수분 섭취는 충분히 권장해 주셔야 하고, 제 3번처럼 이렇게 체중을 늘려버리면 비만이 옵니다. 복부 비만이 오면 복압이 상승돼요. 요거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은 오히려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기저귀 사용하면 습관적으로 됩니다. 의존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배뇨 훈련을 해주십니다. 배뇨 훈련은 낮 동안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마다 이렇게 배뇨 훈련을 해주셔서 적절하게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도뇨관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고요. 그리고 요실금 있다 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빼주는 경우는 언제냐? 요 방광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가 되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경우는 소변을 못 보시잖아요. 못 보시는 경우, 완전히 요도가 막혀서 못 보시는 경우,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일 때다. 또 이거는 의료인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는 1번 장시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 2번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3번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4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5번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닦고 완전히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장시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이제 욕창이 많이 생깁니다. 침상에서 배변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배뇨 배변을 침상에서 하시면 피부가 짓무르고요. 상처가 나면 거기 이제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괴사가 오기 쉽습니다. 자, 욕창은 압력이 증가되면서 순환이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부가 괴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욕창이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생률이 높아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40번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연화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1번 폐렴, 2번 폐결핵, 3번 위궤양, 4번 대장암, 5번 파킨슨병.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폐렴입니다. 연화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지금 폐렴인데요. 요런 폐렴을 이제 음식물로 인해서 기도로 음식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흡인성.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흡인성 폐렴이다. 이런 문제 유형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연화곤란이 있을 때 왜 음식물로 인해서 폐렴이 오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숨을 쉴 때 항상 공기는 이 기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공기는 여기 코하고 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잠깐 이렇게 음식을 삼킬 때 여기 목 쪽에서 후두개가 있어서 공기 다니는 길을 닫아주고 음식 다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이런 것을 연화곤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화곤란이 오게 되면 음식물이 이 식도로 내려가야 되는 음식물이 기도를 제대로 닫아주질 않아서 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앞부분에 기도 쪽은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폐로 바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음식물이 집에서 한 하루 이틀만 놔둬도 어떻게 되나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엄청 나잖아요. 썩는 거죠. 이 폐에서 음식물이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렴이 발생한다. 이것을 이제 폐렴이다. 흡인성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번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한다. 2번 규칙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5번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입니다. 수면 중에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런데 과식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화시키느라고 수면을 못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게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제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1번처럼 카페인 안 됩니다. 잠 못 주무시죠? 자, 규칙적으로 수면제 복용하시면 오히려 더 이 수면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장기간 동안 복용하시진 않아요. 자, 3번처럼 낮잠 너무 주무시면요. 밤에 오히려 또 못 주무시죠? 자, 늦게까지 TV 시청하시는 거 또 각성됩니다. 이런 것도 안 좋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2번 여름철 폭염 시 대상자가 외출 후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낮잠을 자게 한다. 2번 따뜻한 물로 목욕시킨다. 3번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게 한다. 4번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5번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4번입니다.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시험에 나와도 다 맞추겠어요. 여름철 폭염시 대상자가 외출했는데 어질어질해요. 머리 아파요. 지금 더우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시원한 물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네요. 다 맞추셔야 됩니다. 43번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좋아하는 TV를 틀어준다.
2번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한다. 3번 간식을 자주 제공한다. 4번 먹고 싶어하는 시간에 밥을 먹게 한다. 5번 식사 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신다. 정답은요? 5번 식사 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신다. 네, 대상자 식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요. 좀 활동을 하게 하면 좋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주무시다 일어나서 식사하시면 입맛 없어요. 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TV 틀어주시는 거는 오히려 조금 방해가 됩니다. 네, TV에 집중하게 돼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음식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음식 주셔야 합니다. 간식 자주 주시면 배 안 고파요. 자, 그 다음에 드시고 싶어 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 네,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종일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44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뒤로 젖힌다. 2번 식사 전에 오렌지 주스로 목을 축이게 한다. 3번 식사 도중 대화하면서 수시로 살핀다. 4번 입안에 음식물이 반쯤 남으면 더 넣어준다.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입니다. 자, 살해 예방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대상자가 너무 이렇게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식사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세는 1번처럼 자, 이렇게 앉은 자세가 좋은데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요. 그리고 턱을 뒤로 젖히면 어떻게 돼요? 이 턱을 뒤로 젖히면 이렇게 고개를 다시 드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턱을 당기는, 이렇게 턱을 당기는,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뒤로 젖히는 거 아니고 약간 당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은요. 오렌지 주스를 주시면 사실 이렇게 물 한 모금 먹는다 이건 괜찮은데요. 오렌지 주스는 지금 살해 예방할 때는 신맛이 나는 음식을 주면 너무 침살해가 걸릴 수 있어요. 침이 많이 나와서 신맛은 제한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렌지 주스가 틀렸네요. 자, 그리고 3번도 참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내용이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식사 도중에 대화는 하지 마시고 말을 걸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하면서 또 살에 걸립니다. 자, 4번처럼 입안에 음식물이 반쯤 남아있으면 넣어주면 안 됩니다. 다 삼킨 후에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45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소독하여 사용한다. 2번 영양액은 1분에 100ml 이상 주입한다. 3번 영양액을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운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 아래에 건다. 5번 대상자가 앉지 못하면 왼쪽으로 눕힌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영양액을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운다입니다. 너무 뜨겁게 하지 않고요. 너무 차갑게 하지 않아요. 실온 혹은 체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 왜 틀렸나 볼까요? 매번 소독 안 해도 됩니다. 네, 깨끗이 씻어서 건조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은요. 속도입니다. 1분에 50ml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100ml 들어가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영양 주머니는 침대 난간 아래 아니고요. 위에다 걸어서요. 침상에 보면 보통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걸대가 있습니다. 네, 침상 위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걸고요. 걸어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똑똑똑똑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앉지 못하면 왼쪽 아니고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으로 눕히시면 이제 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혀주셔야 이렇게 역류되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힌다로 보시면 됩니다. 46번 대상자의 약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잘못 꺼낸 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물약을 따른다. 3번 개수가 많은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4번 색이 혼탁한 약물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는다. 5번 병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물약을 따른다입니다. 자, 계량컵은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높이에다가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1번처럼 이제 잘못 꺼냈네 그럼 다시 넣지 않습니다. 또 3번처럼 모두 다 가루로 만들진 않죠. 색이 혼탁한 약물은 이제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5번처럼 병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입구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타월로 닦아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7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각막에 직접 점안한다. 3번 위 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겨 상부 결막낭 중앙에 투여한다. 4번 점적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눈 주위에 흘러내리는 안약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점적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방법입니다. 눈에다가 약 넣는 경우는 안약하고 안연고가 있는데요. 안약은 방울방울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부 결막낭은 동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부 결막낭을 기억해 주시고 이쪽입니다. 자, 멸균솜으로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 대상자에게 좀 위를 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각막에 직접 하시면 안 되죠. 네, 요 하부 결막낭의 중앙 여기다가 똑 혹은 약간 바깥쪽 여기다가 똑 떨어뜨립니다. 닿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상부 결막낭이 아니라 하부 결막낭이라서 아랫 눈꺼풀을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살짝 나는 이렇게 멸균된 솜으로 살짝 거즈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 눈에 약물을 넣게 되면 눈을 감고 안구를 좀 움직이세요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비루관을 잠시 눌러준다. 여기가 이제 비루관이 됩니다. 여기 흘러내려가 버리면 전신작용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이유도 바로 비루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안약을 넣을 때는 눈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안약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5번처럼 이제 흘러내리는 안약, 이것을 알코올솜, 이런 게, 알코올은요, 우리 이렇게 점막 같은데 바로 닿으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솜으로 닦진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거는 이제 멸균솜으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4번입니다. 48번 귀약을 투여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아픈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한다. 2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3번 정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4번 귀 입구를 10에서 15분 동안 눌러준다. 5번 작은 솜을 하루 종일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아픈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한다입니다. 네, 귀약을 이렇게 넣을 때 이 아픈 귀가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누우시면 어떻게 누울 거예요? 이렇게 쏠고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픈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해주시면 되고,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후하방이 아니고 후상방.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의 이 방향 기억해 주시고, 정중앙의 약물을 점적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 입구는 한 5분 정도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면 작은 솜을 하루 종일 끼워 놓지 마시고요. 10에서 15분 동안 끼워 놓으시면 되고요.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제 일어날 때 이렇게 살짝 끼워 놓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49번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다. 2번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3번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변기를 데워준다. 4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5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입니다. 자, 침상에서 배설하는 분,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야 이를 중앙에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는요. 이동변기 씁니다. 예. 옆에다가 침상 옆에다 놓고 이동변기 쓰시는 거고요.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다가 물 채우는 거 아니고요. 휴지를 깔아두시면 됩니다. 자,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옆으로 돌리는 걸까요? 아니죠. 엉덩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열심히 또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엉덩이 들어보세요 하고 변기를 가운데다 쏙 넣어주시면 돼요. 자,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요거 너무 중요하죠. 예,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요도에서 항문 방향, 앞에서 뒤로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50번 젖은 기저귀를 장시간 사용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건선, 2번 대상포진, 3번 피부 발적, 4번 건조증, 5번 아토피 피부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피부 발적입니다. 젖은 기저귀 장시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벌겋게 되는 것을 피부 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1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 세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로 의치를 닦는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소독하여 건조시킨다. 3번 분실 염려가 있는 대상자가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의치 삽입 전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 5번 인지자와 대상자는 의치를 착용한 채 칫솔질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의치 삽입 전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입니다. 의치를 착용할 때요. 너무 건조하면 입안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온수로 헹궈주시는 게 약간 촉촉해가지고요. 삽입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1번은요.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뜨거운 물 나오면 틀린 걸로 골라주세요. 왜냐?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미온수로 하고요. 그리고 2번처럼 표백제 같은 곳에 이렇게 표백제로 소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조시키는 것도 안 되겠어요. 의치 세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맞고요. 그리고 찬물에 혹은 미온수에 담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3번처럼 주무시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분실 염려가 있다 해도요. 물이 담긴 그릇에 전용 용기에다가 담아주시고 그리고서 빼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 잇몸이 압박을 받게 되면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최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에 빼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5번처럼 인지 저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착용한 채 칫솔질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의치는 항상 빼서 의치 안쪽부터 이렇게 사이사이 다 잘 닦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착용한 채로 칫솔질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머리를 낮추고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 3번 면도 전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4번 입 주위에서 코 밑 순서로 면도한다. 5번 주름진 피부는 면도날에 밀착시켜 면도한다. 정답은요. 2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입니다. 자, 거동이 불편하시면 우리가 면도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예, 지금 그림과 같이
귀 밑에서부터 턱으로 요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1번처럼 침대를 낮추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도하기 전에 이렇게 차가운 물수건 하면은 수축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따뜻한 물수건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4번처럼 순서가요. 코 밑에서 입 주위로 가야지 입에서 코 쪽으로 가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5번처럼 주름진 피부는요. 당겨서 이렇게 면도날에 밀착시켜서 하면 면도날에 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진 피부는 당겨서 면도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턱 높이를 목욕 의자보다 높게 한다. 2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씻는다. 3번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준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5번 마비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옮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아준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통목욕 할 때요. 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통목욕 하실 때 이 편마비가 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욕조 안에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조 턱의 높이는요. 목욕 의자와 같게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목욕할 때 또 원칙이 있는데 2번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씻어주시는 것이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죠. 자, 4번처럼 욕조에 아마 30분 정도 계시면 어르신 막 실신할 수 있어요. 5분 정도가 좋고요. 들어가실 때 5번처럼 마비된 쪽 다리 아니고 건강한 쪽 다리, 그 다음 마비된 쪽 다리. 나오실 때도 역시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마비된 쪽 다리가 나온다. 이 순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2번 마비된 다리부터 벗기고 건강한 다리부터 입힌다. 3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건강한 다리부터 입힌다. 4번 마비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5번 대상자가 원하는 쪽부터 벗기고 입힌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입니다. 갈아입히실 때요. 일단 입는 경우가 있고 벗는 경우가 있겠죠. 네, 입을 때는요. 일단 어느 쪽이 가장 불편한가요? 마비된 쪽이 불편해요.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이 먼저 벗어줘야 나중에 마비된 쪽을 벗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벗을 때는 건강한 다리죠. 다리건 팔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입을 때는요. 마비된 쪽에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55번 침대 위에서 이동 시 대상자를 끌어당기거나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는 이유는 1번 관절 구축 예방, 2번 욕창 예방, 3번 낙상 예방, 4번 근육 수축 예방, 5번 호흡 곤란 예방.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욕창 예방입니다. 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끌어당기면요. 대상자가 마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이동합니다. 끌지 않는다.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56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펴준다. 다,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라 침상 양편에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1번 가나 다라, 2번 다나 가라, 3번 나다 가라, 4번 다라 나가, 5번 다라 가나.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다가라나입니다. 자, 우리 대상자분이 식사하시거나 좀 앉아 계시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럴 땐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침대 매트를 이렇게 수평하게 만드셔야 올리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개도 좀 올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님 한 분, 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어르신 여기 어깨, 즉 이제 어깨 쪽에 이렇게 이 파트를 좀 집어넣어 주시고 이 밑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다리 밑에다가 둔바 대퇴 쪽을 잡고요.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셋 하고 올려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침대 커버 구겨진 옷을 잘 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순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번 어깨뼈, 2번 엉덩뼈, 3번 척추뼈, 4번 발꿈치뼈, 5번 넙다리뼈.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넙다리뼈입니다. 지금 사지마비라고 하는 분은요, 여기 팔, 다리 이 부분들이 자유로이 움직이실 수 없는 분이라, 이런 분들 무리하게 이렇게 앉히면 여기 지금 대퇴부, 여기 넙다리 뼈라고 하는 이 부위가 골절되기 쉽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58번, 오랜 시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으로 올바른 자세는 1번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엎드린 자세, 2번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관장할 때 엎드린 자세, 4번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반앉은 자세, 5번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바로 누운 자세.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반앉은 자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그럼 1번 왜 틀렸나 볼까요? 휴식하거나 잠잘 때는요, 바로 누우신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앙완위라 하죠. 자, 등 근육을 씌워줄 때는 엎드린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등이 편안해지고요. 관장하실 때는 옆으로 누우신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측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이나 5번 같이 숨차거나 얼굴 씻을 때, 식사 시, 위관 영양할 때는 반앉은 자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위관 영양하시는 경우, 또는 식사하거나 숨찰 때, 즉 호흡곤란이 있거나 하시면 숨이 차시죠. 똑바로 누워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 반 정도 앉아 계시는 것이 이렇게 폐 확장이 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세, 반 앉은 자세를 반좌위다 이렇게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 자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2번 뒤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3번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4번 앞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5번 앞바퀴를 들어 젖힌 상태에서 들어가고 나온다. 정답은요, 1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경우 많은데요. 휠체어를 들어가실 때요, 그냥 앞으로 들어가시면 안에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한번 회전해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쉽지 않고, 또 어르신이 좀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면, 지금처럼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오면
굉장히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나입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놓는 위치는요. 건강한 쪽에 최대한 가까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일까요? 지금 오른쪽 편마비시기 때문에 여기가 불편하시네요. 그러면 어디가 건강해요? 왼쪽이요. 왼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림은요. 라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네요. 61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낸다. 4번 손바닥과 손등만 깨끗이 문질러 씻는다. 5번 손을 씻은 후 자연건조로 물기를 말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낸다 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요. 흐르는 온수로 이렇게 손을 헹궈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액상 비누, 액체로 되어 있는 액상 비누, 액상 소독용 비누. 요새는 이제 항균 비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럼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바 형태의 고체 비누는 이 비누에 이 겉면에 누가 사용을 하면 여기 세균이 이렇게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번식이 되고 그래서 바 형태는 좀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2번처럼 받아서가 아니라 흐르는 물로 씻는다 기억해 주시고 손바닥과 손등만 씻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사이사이에 잘 닦아주시고 이 손 씻기 6단계가 있어요. 그 6단계 잘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손을 씻을 때 다 씻고 나서 5번처럼 자연 건조해 주진 않습니다. 네, 젖은 타월 아니고 마른 타월로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은 1번 앞바퀴, 2번 받침쇠, 3번 발받침대, 4번 타이어 공기압, 5번 바퀴 손잡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자전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에 바람 빠졌어요. 그러면은 자전거 타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잘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타이어 여기 이 부분을요. 뒷바퀴죠. 꾹 눌러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래서 1cm가 안 되는 0.5cm 0.5cm 약간 들어가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너무 이게 공기압이 세잖아요. 그러면 진동을 흡수하지 못해서 타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여기가 잠금 장치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면 잠금 장치가 잘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타이어 공기압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6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커버 분리가 안 된다. 2번 마찰로 인해 변색이 쉽게 된다. 3번 내부 충전재가 딱딱하고 표면이 미끄럽다.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5번 누웠을 때 등 아래 쉽게 깔 수 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입니다. 보통 이런 자세 변환용 쿠션 뒷면에 이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지퍼를 열어서 이것을 이제 세탁도 하고 분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퍼가 만약에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피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 맞고요. 1번처럼 커버는 분리가 돼야 되고 2번처럼 변색이 쉽게 되면 이게 다 바래버리면 아무래도 사용하실 때 보기가 좋지 않죠. 변색이 쉽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3번 같이 내부 충전재가요. 너무 딱딱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너무 미끄러워도 자꾸 미끄러지시기 때문에 안 돼요. 미끄럽지 않고 충전재가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 여기에 이제 나무같이 딱딱하다 그러면은 이 어르신들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5번처럼 누웠을 때 등 아래 쉽게 깔 수 있다는 자세 변환용 시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아서 쉽게 깔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세 변환용 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번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간다. 3번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쉰다. 5번 방을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간다입니다. 네, 한쪽 손으로는 이제 이 벽을 짚고요. 다른 한쪽 손으로는 이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손으로 짚으면서 나가시는 이유는 양쪽 손을 짚다 보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같은 곳을 뱅뱅뱅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으로 짚으면서 나가주시는 게 맞고 1번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기다리시면 내가 연기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기억해 주시고 3번처럼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나요? 사실은 계단보다는 이 굴뚝의 역할을 해주는 엘리베이터가 더 연기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우리는요. 계단으로 대피한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4번은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입 막는 거 맞습니다만 코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과 코를 같이 동시에 막아주셔야지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5번처럼 방을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두면 그쪽으로 불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방화문의 역할을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화문은 항상 닫혀져 있어야 되죠. 옥상문은요 열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방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고 닫아둔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65번 다음 중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기를 60도씨로 요리했다. 2번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다. 3번 생육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4번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당량만 조리한다. 5번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고기를 60도씨로 요리했다입니다. 지금 식중독이 오는 이유는 다 완전히 가열하지 않은 상태이면은 식중독이 올 수 있다. 그래서 75도씨 이상으로 가열하여 잘 익은 이런 고기를 드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잘해주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66번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번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아 엎어놓는다. 3번 소독제 원액을 배수구에 부어 악취를 없앤다. 4번 싱크대 곰팡이는 주방용 세정제로 닦는다. 5번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닦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닦는다가 정답이죠. 자, 1번 왜 틀렸어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일까요? 아니요.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 해주셔야 되고요. 씻은 식기는 그냥 어긋나게 이렇게 엎어놓으시면 돼요. 행주로 닦지 않고 어긋나게 엎어놓으신 다음에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3번처럼 이렇게 소독제 원액을 배수구에 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취를 없앨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소다하고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주시면 되고 4번처럼 싱크대 곰팡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67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이나 계단의 문턱을 낮춘다. 2번 문고리는 동그란 손잡이로 설치한다. 3번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4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거실 바닥에 둔다. 5번 안전 손잡이는 마비가 있는 쪽으로 설치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입니다. 이거는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을 텐데요.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탁자 옆에 가구 모서리 이렇게 덧대기 해주시면 모서리에 다치는 일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현관이나 계단의 문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애주시면 되고 2번처럼 문고리는 동그란 손잡이 잘 못 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형으로 해주시면 되고 4번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 거실 바닥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처럼 안전 손잡이는 건강한 쪽에 설치를 해주셔야 꼭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68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중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에 소고기 묵국이 나왔는데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어요. 요양보호사 1번 식사를 안 하시면 어르신만 손해예요. 2번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3번 점심때까지 배고파도 참으셔야겠네요. 4번 식사를 안 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5번 소고기 묵국 좋아하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 걱정이 돼요.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는데요. 아이고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이 돼요. 네,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어르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의 의견을 나의 의중을 어르신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나 전달법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69번 치매 대상자가 몸에 난 점을 보고 벌레가 나를 문다며 소란을 피운다.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디 벌레가 있어요? 2번 잘 보세요 점이잖아요. 3번 벌레는 저도 있어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4번 점이 벌레처럼 보여서 무서우셨어요? 4번 어르신 스스로 잡아보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점이 벌레처럼 보여서 무서우셨어요. 네, 이것이 공감의 대화죠. 벌레가 나를 물어 지금 무서우신 거예요. 소란을 피우는 거죠. 벌레가 지금 점인데 벌레라고 점이 벌레처럼 보여서 무서우셨어요.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 되겠네요. 70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해야 하는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1번 진압력 장애, 2번 주의력 결핍 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이해력 장애, 5번 시각 장애.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자, 환경적 자극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주의력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환경적인 자극이 너무 많은 경우에 더욱더 이렇게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도 줄여주시고 메시지도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주위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산만하시고 주의력 집중력이 좀 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옆에서 자극을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산만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7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랜만에 입맛이 좋아 보였다. 2번 얼마 전부터 식사량이 꽤 늘었다. 3번 평소보다 낮잠을 많이 잤다. 4번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 5번 며칠 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 네, 업무 기록하실 때는 반드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이 나왔네요. 네, 육하 원칙에 아주 잘 적용이 돼 있죠. 간식으로 수박이 나왔는데 안 드신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넓은 접시를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2번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 턱받이를 해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4번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꿔준다. 5번 식사 전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확인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의치가 처음에 맞추셨을 때는 잇몸에 딱 맞게 돼 있지만 이제 점점 잇몸이 위축이 오면서 의치가 점점 헐거워지게 됩니다. 그럴 땐 치과에 가서 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느슨한 경우에는 이렇게 음식 드실 때 같이 넘어가거나 음식이 제대로 씹어지지도 않고 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느슨할 때는 끼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자, 1번처럼 넓은 접시보다는 사발의 형태는 이렇게 오목한 그릇을 사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넣어서 드시면 조금 덜 흘립니다. 2번은요, 손으로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 턱받이 괜찮은 거 아니야? 턱받이는 턱 밑에다만 해주는 거고요. 앞치마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탁까지 앞에 이렇게 넓게 해주셔야 이 흘린 것을 다 이렇게 손으로 드실 때 덜 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턱받이가 아니라 앞치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4번처럼 식사를 드시는 시간, 장소 이것을 자주 바꿔주면 혼돈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치매 있으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그 일정한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는요,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먹기 전에 강제로 빼앗는다. 2번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5번 먹어보도록 하여 음식이 아님을 알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자석, 과일 모양이라고 해서 이거 과일인가? 아니면 또 그 세제, 주방 세제 같은 것을 이제 음료수인 줄 알고 드시고 이런 음식이 아닌데 비누 같은 것도 드시고요. 그런 걸 드시는 것을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하고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74번 치매 대상자가 한밤중에 창밖을 보며 저기 누가 있어? 하며 소리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본다. 2번 아무도 없어요 하며 불을 꺼준다. 3번 방문을 닫아주고 혼자 있게 한다. 4번 진정제를 먹여 안정시킨다. 5번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입니다. 저기 누가 있어 헛것을 보시네요. 이런 것을 이제 선망이라고 하죠. 선망은 어르신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어르신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시는 이런 이제 환각 증상들이 있습니다.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벼운 선망인 경우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불을 좀 환하게 밝혀주고,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이것이 심각해지면 어떡해요? 그럴 땐 보고해 주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 진단 받으시고 또 치료 약물 드시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75번, 치매는 없으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의 인지, 기능 훈련 프로그램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1번 단기기억, 2번 진압력, 3번 판단력, 4번 집중력, 5번 의사표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단기기억입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7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했는데 나 점심에 뭐 먹었지 오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억을 가급적 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 초기 때 나타나는 제일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이제 단기 기억 장애가 먼저 나타난다. 그 다음 장기 기억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렇게 최근 것을 조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참으로 이제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76번,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수분 섭취와 소변량이 많아진다. 5번 식은땀을 흘리며 맥박이 강해진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임종시 호흡의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무호흡, 이것은 이제 호흡이 없는 거죠. 숨을 안 쉬는구나. 그런데 또 갑자기 어르신이 가쁜 호흡을 이제 또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호흡이 없어졌다가, 이런 것을 이제 임종시 호흡이라고 하죠. 체인스톡스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호흡이 나타나면 임종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77번, 임종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은 1번 시각, 2번 청각, 3번 후각, 4번 미각, 5번 촉각.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청각입니다. 마지막까지 눈은 감고 냄새는 못 맡고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들으실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청각이 끝까지 남아 계시기 때문에 임종을 하신 분들, 가족분들이 와서 눈 감고 계시는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78번, 대상자가 급하여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작스런 기침과 괴로운 표정으로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였다. 이물질이 눈으로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등을 세게 두드려준다. 3번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4번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번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3번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입니다. 음식 드시는 도중에 기침도 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숨이 막혔네요. 근데 이물질이 이게 보여요. 그렇다고 손으로 꺼내요? 안 됩니다.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제 호흡곤란이 점차 심해지고 기도를 막았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대상자가 침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번 팔다리를 꽉 잡고 발작을 멈추게 한다.
3번 똑바로 눕혀 머리가 바닥에 직접 닿게 한다. 4번 침으로 숨쉬기 힘든 경우 손수건을 입에 넣어준다. 5번 5분 이상 발작이 계속되면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대상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경련이 일으켰을 때는 경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 탁자 밑에서 막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탁자 위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또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련이 있을 때는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시고 2번 같이 팔다리를 꽉 잡거나 이렇게 발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련이 이렇게 생겼네요. 경련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 발작이 일어난 거죠. 이럴 때는 억제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다. 네, 근골격계 손상이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눕혀서 머리가 바닥에 직접 닿게 해주시면 이 두부 쪽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머리 밑에 부드러운 수건을 이렇게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으로 숨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침을 흘리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보통은 대상자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침이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침이 이렇게 흘리면 기도로 잘못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해준다. 입에 무엇인가 넣어주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5번 같이 5분 이상 발작이 계속되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빨리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있는 경우나 5분 이상 계속되면 요거는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빨리 후송시켜 주셔야 되고 보통은 1분에서 2분 정도면 이 발작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대상자를 잘 관찰해서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지 5분 이상 이렇게 발작을 한다고 해서 인공호흡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시켜준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아래로 내려 기도를 개방한다. 2번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 코를 막는다. 3번 빠르고 세게 호흡을 불어넣는다. 4번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5번 10초에 걸쳐 서서히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 코를 막는다입니다. 자, 의식 잃고 쓰러진 대상자 심폐소생술 바로 적용해야 되겠죠. 대상자 발견했을 당시 이제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심장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 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자의 기도 유지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도 유지하고 1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아래로 내려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를 뒤로 젖히는 거 맞죠?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 개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 개방을 하고 나서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여기 코, 여기 중요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해야 공기가 폐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코를 만약에 막질 않으면 입으로 인공호흡을 했을 때 코로 바람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처럼 빠르고 세게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다. 빠르고 세게는 안 넣으셨어요. 천천히 1초 똑딱 하는 요 사이에 1회 호흡량 정도를 불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아니고요.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되고 5번처럼 10초 너무 깁니다. 1초. 1초에 걸쳐서 1회 호흡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폐까지 이렇게 이 안에 공기가 1회 호흡량이 차게 됩니다. 너무 크게 숨을 불어넣으시면 과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1회 호흡량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80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해서 예상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새로운 문제도 많았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실 거예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